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말에는 체불 규모가 2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절도나 다름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가정이 해체되는 노동자에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5명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이 더 급한 정권의 후진적인 인식이 노동자를 죽음과 산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 단기한간의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노동 현장에서 실업급여는 그나마 안전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를 50%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해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장서면서 마지막 밥그릇까지 걷어찼습니다. 일주 120시간 노동을 장인한 듯 주장하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탄압과 멸시의 노동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2200만 노동자와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압도적인 분노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시킬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의 및 수사의 노동제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홍배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노동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수사일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영선 위원장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님,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현숙 부위원장님, 금융노조 심규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의 발의 취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김영선 금융노조 위원장님,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의 현장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다른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023년 기준 연 1874시간 노동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근, 과로와 같은 장시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침체, 일가족 양립 어려움 등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3개의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제도 개선에 앞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신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입니다. 먼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국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사노위에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논의의 틀일 뿐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틀로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정책의 방향성 논의 시 노동시간 단축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연차휴가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정하지 못한 이유 중 12.2%가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였고
응답자의 7.8%는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연차 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그 다음 해에 15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 단위의 연차 휴가 발생 요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등 연차 휴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연차 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 근로 및 8월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의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3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58.7%로 6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보여 휴가가 있어도 갈 수 없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누구나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아는 것처럼 업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상시화되고 통상임금은 낮아지며 장시간 노동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그림자 노동을 눈에 보이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실노동일수와 노동시간을 임금대장에 기록하며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현장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현장의 혼란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부터 챙겨 모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노조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작년 한 미국 교수가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을 보고 놀라서 했던 말입니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처음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회사에 있어야 하는 직장 문화로 인해 누군가는 양육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또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단순히 몇몇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금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기업은 현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해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입니다. 오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몇 가지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병원 노동자는 20대와 40대의 청년층이 70%를 넘기고 있고 이들은 야간 교대제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 패턴으로 늘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만 명 이상이 참여한 저희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원하는 비율이 80%를 넘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에서 금융노조와 함께 주 4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노조는 2018년도부터 장시간 근무시간 단축과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해
공짜노동 아웃이라는 캠페인을 벌여오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잦은 연장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교대제로 인한 생활 불균형, 노동집약적 업무 등으로 소진, 번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보건의료 노동 현장의 특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열심히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노조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제대로 된 휴가 보장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이미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면허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현장을 떠나 유휴 면허, 장롱 면허가 전체 면허 소유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돌봄과 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가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 돌봄 노동자의 근무 요건을 극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국가의 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표해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안 발의를 해주신 박홍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님과 우리 국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하고 있는 3개 법안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담은 법안들을 연이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그리고 함께해 주신 주살제 네트워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나은 노동,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질의응답은 기자회견 종료 후에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오늘은 가계대출 증가세 잡는다고 대출 규제하는 정부,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논평하겠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원 넘게 늘어 4개월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월 들어 5조 6천억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조 원의 유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과 저가 매수 심리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일 때 위험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한다는 부동산 영끌과 빚내서 투자한다는 증시 빅2와 같은 비정상적 투기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적신호입니다. 내수 침체 속 집값 급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투자는 내수를 진작하지만 투기로 번지면 실물 경제를 해칩니다. 부동산 관련 갭 투자 등 불공정 거래가 급증하면 서민들의 민생고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엉뚱하게 서민들만 등골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내놓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금리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의 돈잔치, 이자 장사 발언을 한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결과 가계 부채가 늘었고 이번엔 다시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내게 된 것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이 더 이상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누르겠다는 조치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반면 공급의 수요가 못 따라주는 지방권의 아파트는 줄줄이 미분양되는 사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지방의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헛발질을 계속할 겁니까? 집권 3년차에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민생고 해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그때 위기 모면을 위하여 날리는 공수표가 아닌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하고 뚜렷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연명해주신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연명자가 너무 많으므로 호명은 생략하고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사멸 회장님 오셨습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유기홍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강유정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김윤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훈기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황명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용교 의원님,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 우리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홍기현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민족 반역자를 찬양하는 세력을 정부기관의 주요 요직에 앉혀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권과 반역자의 뿌리를 뽑아 우리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먼저 첫 발언자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2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친일 역사 쿠데타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대놓고 부정하고 민족 정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반민족, 반역사, 반인권, 친일 편향적 인물들이 정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지 오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국가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정의와 민족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마저 신내선 일체파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해온 김낙연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자리를 꿰차더니 독립기념관마저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 하는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정체성을 훼손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채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가 한국학의 수장이 되다니요. 일제시기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이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내세우며 친일은 반민족이 아니고 독립운동은 헛된 짓이라고 터무니없는 궤변을 일삼는 김영석 같은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래요. 이 같은 작자들에게 뉴라이트라는 온건한 명명은 가당치 않습니다. 일본은 밀정, 민족 반역자, 역적일 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국주의 일본의 용산 총독부입니까?
일본의 굴종으로 일관하며 독립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 파시스트 극우와 친일 반민족 세력의 날조한 역사로 대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민족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며 반역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한다면 국민은 당신들이 시작한 역사전쟁에 끝까지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이신 김삼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도착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은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레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보험시민 대책위원회 대표 이용길입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1982년도 일본이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송금으로 건립되어 87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광복 50년이 되는 해에는 연편기술계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철거 자재가 전시되었고, 오른편 기슭에는 통일의 종이 걸려있는 통일 염원의 동산이 마련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 분단의 아픈 역사를 딛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온 결의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성지입니다. 그러한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친일파 인사인 김형석 씨가 임명됐습니다. 70만 천안 시민들을 모욕하는 자태요, 전국의 민주시민들을 배신하는 폭거입니다. 김형석 씨는 취임 일성으로 친일 인명사진에 기록된 친일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운운하였습니다. 친일 인명사진은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이신 임종국 선생의 필생의 연구 결과를 민족문제연구소가 온 국민의 성공으로 펴낸 친일파 판결문입니다. 임종국 선생은 말년 10년을 천안에서 친일파 연구에 온몸을 바치셨으며 천안공원묘원에 유택이 있으시고 천안시내 한복판인 천안공원묘지에 충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고 임종국 선생께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국가라며 통곡하실 것입니다. 임종국 선생의 역사 정신의 정신으로, 역사 정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천안 시민들과 전국의 민주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뉴라이트의 정체성은 친일과 분단과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분단을 합리화하며 자본가를 옹호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정치 집단입니다. 우리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 관련 기관장 그리고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뉴라이트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뉴라이트 김영석 씨가 독립기념관장에서 물러나고 권력 외교로 일관하며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단호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고문이신 유기용 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입니다. 오늘 많은 단체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들을 황국 신민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들의 명예회복을 강변했던
그런 자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1948년 헌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 헌법 전문 유진호 박사가 기초했습니다만 그 이후 임정법통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초가 됐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감히 이 정신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극우 세력들이 추앙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1948년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정법통론을 부인하는 그런 인사를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탄핵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탄핵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해명이랍시고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백선엽 간도특설대 활동을 통해서 독립군들을 토벌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그 백선엽이 자기가 몸담았던 ROTC를 창설했다는 이유로 옹호하고 감싸는 천박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후 윤석열 정권은 우리 민족사의 내란을 선포한 쿠데타 세력이 그리고 탄핵을 스스로 자초한 세력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 회장님이 8.15 기념식에 참석 안 하실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기념식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외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김영석이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윤석열이 헌법 정신을 다시 존중하는 그런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결의하나의 이현희 사무총장님과 민주당 역사정의 특별위원회 김준혁 부위원장, 그리고 진보당의 윤준호 대표님, 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또 민주당 역사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이시자 독립기념관을 지역구에 두고 계신 문진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역사능멸, 굴욕, 불종외교 중단하고 뉴라이트 일제 찬양 인사를 모두 철회하라. 8월 15일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있다. 광복을 기뻐하고 만세를 불러야 할 때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지난 8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학일회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일제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광복회에 따르면 김영석 이사장은 면접 당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이었다.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2년에 출간한 끝나야 할 역사전쟁, 건국과 친일논쟁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친일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행위와 반민족회의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립기념관 장악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곳이다. 그뿐만 아니다. 7월 30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김낙연을 선출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 왜곡하는 내용으로 점철된 대표적인 뉴라이트 저서이다.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뉴라이트 사상을 선전하는 인물이 원장으로 앉은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 역사를 보존, 계승하고 독립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정신의 근본이며 대한민국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곳에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부정하는 자를 관장으로 임명했다. 논란 속에 취임한 김영석은 시진의 질문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에게 회복할 명예가 어디 있나? 반역자들은 이미 명예를 팔았다. 부관 참시를 해도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김영석 이사장은 권위주의적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정치가였다. 미국 조야를 움직일 만한 역량도 있다며 위대한 인물이라고 찬양했다. 이승만이 누구인가? 6.25 전쟁이 터지자 서울 시민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주했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6.27 특별방송을 통해 서울 시민은 안심하라고 했다. 이 방송을 들은 시민은 피난을 포기하고 서울에 주저앉았다가 다음날 새벽 한강 인도교 폭파 소리를 들었고 결국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인민군에게 참혹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망령들을 불러내고 일제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고 대일외교 참사까지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사도왕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조선이 강제동원 표현도 넣지 못하는 저자세 협상 외교 참사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제3자 대의변제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과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을 21세기 조선 총독부의 부활이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폄훼하며 일제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매국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상과 굴욕적 대일 외교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받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에 찔러넣은 뉴라이트 인사와 일제 찬양 인사를 모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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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인사 참사를 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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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 정보를 공개하고 굴종 외교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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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대한민국 역사 부정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력을 국회의원 권한례입니다. 오늘 저희는 내일 세계 기림의 날을 앞두고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기념사업에 관한 법 발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민 여성단체와 함께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대표이신 이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하신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수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용만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천의 이훈기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시민단체 결의 하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8.15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안부 할머님들 기림일입니다. 어떻게 일제가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묻힐 뻔했던 내용을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의 내용으로 역사가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위안부 할머님들을 폄훼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념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역사는 거짓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잘 보듬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대 때부터 위안부 할머님들 또는 우리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만행이 계속된다 라고 하는 뜻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만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이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날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친일, 뉴라이트 그리고 밀정과 같은 자를 임명했습니다. 저희들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임명도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강제 동원된 우리 일제시대 우리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들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제3자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하라는 등 엉뚱한 소리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어도 좋다니요. 이제는 일본에게 독도까지 내줄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 짓고 이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오늘 여러 시민단체와 그리고 국회의원 64명이 아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연명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발의했다는 걸 국민 앞에 알리고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 갔습니다. 김용만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마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5년이 넘는 그 역사 동안 매주 수요 집회를 이끌어 오시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과 보호 그리고 국제 연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오고 지켜오고 계시는 다음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국가는 언제까지 반인권, 반민족, 반헌법적 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유시 현장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맞불 집회 현장에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녀, 위안부들은 거짓말쟁이, 30년의 거짓말, 정의연 해체 등을 외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제동원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저술 작업을 하고 일본 부부들의 저서를 번역하며 일본에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튜브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전국 소녀상을 돌며 검은 봉지를 씌우고 빨간색 X자가 그어진 마스크를 씌우는 등 소위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학술과 교육 현장에서 역사 부정론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는 물론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일본 극우를 넘어 한국 사회에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권 전면에 등장한 친일 반민족 세력의 행동대장들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의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연합의회는 200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정의된 집단 살해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묵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심하게 경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나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념비를 공개적으로 훼손한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등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일본군 성노예제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 전쟁 범죄를 규정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를 모독한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립 가능한 이견이나 병존하는 갈등을 조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한국사의 역사인식 전반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 극우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식민화하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초한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해 규제와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역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일본군 위안부 기리비를 하루 앞두고 저희 민주당과 또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또 많은 의원님들, 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함께 법을 발의를 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초반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내겠다는 그런 결의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발한 역사는 진실 공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다 그거는 진실로 밝혀진 부분이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과 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방해 행위, 또 왜곡하는 행위를 무슨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테러 행위는
일본 구구 세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구구 세력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본군 할머니, 피해 할머니 명예훼손,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으며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억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폐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폄훼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유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이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숭고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바쳤던 숭고한 생명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비롯한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국회의원 64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모욕해서는 안 되고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 공연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끄집어내어 다시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반인간적, 폐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64명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서영교, 백승아, 전종덕, 윤종호 등 64명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회의원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나비 네트워크, 결의하나,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1동. 감사합니다. 네, 일본군 내일은 세계 기림의 날입니다. 이 법 개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다짐을 하는 기림의 날 행사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위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다음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함께하고 있고 이 정의기억연대, 여성단체연합, 계례하나 등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 규제가 등록제로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교육공무원이 현직 검사장이었던 동생의 집에 자신의 차남을 위장 전입한 것도 큰 문제이고
대학 교수인 배우자는 35억 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 12채를 보유하고도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무려 18차례나 압류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상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으로 가득 찼다. 특히 장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 22일 미국의 불법 체류와 관련한 비자가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불법 체류와 관련해 비자가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하는 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차례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더구나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서면 답변과 달리 8월 4일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8일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보지 않았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다가 의료기관의 서류를 보고도 자신의 억지 답변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팀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류에 적시된 아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아파트 매니저의 경찰 신고로 미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강제 입원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려주자 후보자는 청문회 전 자료를 보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아들의 진단서를 자신이 굳이 다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정함을 보여줬다. 이런 부도덕하고 정책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국가공무원이자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과방위 야당 전문위원들은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의 임명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유상임 후보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묻지마 임명 강행을 중단하고 더 적합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상임 후보를 거부한다. 2024년 8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1도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화, 이혜민. 지금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과 함께 첨부 서류가 있죠. 첨부 자료가. 이제 유상임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첨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본질은 유상임 후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팠던 아들을 방치했고 심지어 미국에 혼자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하고 결국은 2013년 2월 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한국으로 데리고 귀국했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치 의혹을 추궁하는 데 대해서 청문회 내내 유 후보자는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유 후보자 스스로 제출한 병원 기록을 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유 후보자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병원 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3년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기록은 환자의 부모, 그러니까 후보자를 포함한 부모의 면담 결과로 적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을 부모가 모를 수 없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2013년 2월에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아이가 하숙하던 하숙집 주인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1년 반 전에는 직접 통화를 하면서 아이가 아픈 사실을 짐작하게 됐고, 또 1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환부, 그러니까 후보자가, 환자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서울대병원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내내 아이가 아픈 줄 몰랐다는 거짓 해명을 했고요. 본인이 또 분리할 때 위장 전입을 왜 했냐, 불법 체류를 왜 했냐, 이런 추궁에는 또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아이의 상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 떠나서 거짓 해명으로 청문회에 임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부모로서 아픈 아이를 방치했다.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없어서 부적격 후보자인 걸. 의원입니다. 이건태 의원님이십니다. 이성윤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의원님도 우리 검찰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검사 출신 의원님들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소환했던 증인들이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또 출석해서 위증을 했던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 전현희입니다.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위증한 증인을 고발합니다. 우리 법사위가 22대 개원 이후에 내일 수요일 벌써 4번째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국회법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혜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화, 직권남용,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 있는 자를 찾아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청문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증인들이 청문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또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청문회에도 총 24명의 증인 중에 13명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은 하였으나 사실관계가 다른 증언으로 위정의 혐의가 있는 증인도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정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제적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이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사위는 7월 26일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명의 증인들과 출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1명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불출석 및 위정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피고발인으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이원석 현 검찰총장, 그리고 최원순 대통령 장모를 포함한 14명의 피고발인을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법사위는 앞으로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적확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법에 따라 요구하고 또 출석한 증인들에게 치밀하고 날카롭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과 국회의 부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일 만에 증축됐다는 대통령 관저와 무자격 업체, 이것도 김건희 매직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십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 보안을 핑계로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신고 업체는 제주에 위치한 A건설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소재지를 고려했을 때 뜬금없는 업체 선정입니다. 또한 등본과 용산구청 사용 승인 자료상으로 A건설이 대통령실의 소형 아파트 한 채 크기인 14평을 증축하는 데는 단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 위치해 비용이 훨씬 더 발생하는 A건설이 대통령 관저 증축 건설사로 선택되어 단 7일 만에 아파트 한 채 규모의 공간을 증축했다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무자격 업체 21g이 김 여사의 친분을 이유로 증축을 막고 대통령실이 이를 덮으려다 뜬금없는 업체와 터무니없는 공사기관이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업체가 무려 대통령 관저공사에 참여하고 7일 만에 소형 아파트 크기의 공간이 뚝딱 생기다니 그야말로 김건희 매직입니다. 만약 영부인이 자격 없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일을 맡기고 수십억의 혈세를 챙겨줬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김건희 매직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몽호입니다. 지난 1일 제가 속한 지역구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581세대 전체가 단수되었고 그 중에 5개 동이 단전되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폭염 경보가 발생할 정도로 무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약 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주민센터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 거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 확산으로 인하여 차량이 전소되거나 화재로 인한 매연재가 집안을 뒤덮는 등 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에서 충전 중 화재가 있었고 24년 8월에는 충남 금산군의 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데이터베이스 EV 파이어 세이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3년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화재만도 393건이 기록되었다고 하고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268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탄소 중립과 대기오염 방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 대에서 2030년 2억 4천만 대로 전망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2030년 전기차 42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국내 여론은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전기차 사용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신속 진압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된 벤츠의 배터리가 중국의 파나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배터리의 제조사와 제조일 그리고 그 소재가 무엇인지는 전기차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차량에는 어떤 배터리가 탑재된 것인지조차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에 못 이겨 벤츠 측은 오늘 아침 전기차 전 차종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번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 동일한 동종의 배터리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벤츠 측에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깜깜이 배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배터리 제조사를 항시 공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배터리 제조사와 제조일, 구성물질 등 배터리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도록 하고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일명 BM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BMS를 통해서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때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 배터리 화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BMS를 통한 차량 소유자 통지 서비스는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련한 법안에는 이런 통지 서비스를 전기차 전체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또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과 화재 진압용 노즐, 소화 수조, 질식 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고 친환경적 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에 관하여 벤츠의 책임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화재가 발생된 벤츠 차량은 외부에 충격도 없었고 충전 중인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안전한 곳에서 주차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에 따르면 차량 하부에서부터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그 화재는 곧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벤츠 전기차의 제작 결함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벤츠는 전소되어 뼈대만 남은 차량을 두고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츠는 화재 발생 13일째인 오늘에서야 국토부의 전수 점검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 사장이 저희 의원실에 오전에 방문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번 벤츠 차량의 배터리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공개했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고 또 동종 배터리 사용 차량에 대해서 무상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상 점검에 그치지 말고 리콜을 해야 합니다.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즉각 리콜을 시행하여
동일 차종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주민은 단전 단수는 물론 매연재로 인한 세대 내 손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벤츠는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벤츠 현재 입장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펴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원인 차량 결함에 있다라고 확인된다면 법적 대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서 피해 배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벤츠 코리아 측에 촉구하겠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포비아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하려는 목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의안을 포함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신속 진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벤츠에도 차량 리콜 등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아파트 주민들에게 충분한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부정과 비유의 근원이 서면 의결서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촉진법 제정 등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은 여러 부정과 비위로 병들어 있습니다. 청산연금 문제, OS를 통한 서면 의결 관행 문제, 보류지 나눠먹기 문제 등 정비사업 전반에 뿌리 깊은 부정과 비위는 덮어둔 채 속도감만 찾는 정부의 공급대책은 정비사업 생태계를 더욱 병들게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 절차와 규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목적은 안중에도 없으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 총회의 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정보 공개 청구, 그에 따른 소송 등 지난한 분쟁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고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부정과 비위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재개발 조합이라고만 입력해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투명하지 못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행 도정법상 조합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현장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에 대부분의 조합들이 마치 관행처럼 서면 의견서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조합은 OS 용역을 동원해 서면 의결서를 신고합니다. 여기서 OS 용어는
아웃소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OS 홍보 요원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 소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면 의결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OS 요원을 통한 회유, 강요 등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합 곳곳에서 서면 의결서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 등에서 OS 요원을 동원한 부정선거 논란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를 따르면 서울시 관내 최근 3년간 해산총회를 개최한 67개의 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36,318명, 그중 무려 65%에 달하는 23,596명이 OS 용역을 통해 진구한 서면 의결서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총회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고작 4,154명으로 1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산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의 방식 비중은 총회 현장 의결은 15%에 그치고 서면 의결 방식이 85%에 달합니다. 사실상 총회 현장 의결은 현장 참석률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심지어 이 해산총회 단 1회를 개최하는데 OS 용역에 지출된 비용이 많게는 무려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매년 정기총회가 있고 여기에 수시로 있는 임시총회 등을 모두 합치면 10여 차례 이상의 총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합총회 OS 용역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게는 10수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조합원의 사적 재산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한 소수의 입맛에 맞게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왜곡 조작이 가능케 하는 서면 의결 방식은 정비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분쟁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에 저는 어제 13일이죠. 조합총회의 서면 의결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조합 의결 방식의 전자적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정부도 서면 의결 방식의 문제점, 전자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일견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서면 의결 방식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열어두는 정부 대책은 10수년간 OS를 통한 서면 의결서 방식으로 운영되던 조합 현장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서면 의결서 관행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서면 의결 폐지, 전자 의결 전면 도입은 서면 의결에 맹점을 악용한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서면 의결 완전 폐지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그 입법 취지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 6월에 시행된 청산연금방지법에 따른 청산조합 실태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명하지 못한 보류지 처분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오직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기대하며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손혜문을 국회의원 김영호. 반갑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통신사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평범한 시민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되는 통신사찰입니다. 검찰은 통신 이용자 정보가 가입자 정보 조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대상자와 주변인의 인적 교류 사항 등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아무런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60만 건의 이용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정보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이 통지 시점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신자 이용자 정보를 받아보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주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유엔 자유인권개혁위원회 또한 지난 2015년 영장 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우려를 포함하며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사용이 끝난 즉시 삭제하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기관 등 국가권력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행복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영입니다. 저는 방금 전 경술 97의 국가춘념일 지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입구가 있으니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험악한 동굴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기 전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출구라면 1910년 8월 29일은 이러한 한일 병탄은 우리 민족의 암흑시대에 접어든 입구였습니다. 경술련의 국가수치의 날로 명명된 한일 병탄을 돌아보면 다시는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은 광복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내외부 환경은 114년 전의 경술 97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강대국들이 개입된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극우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합니다. 강제동원 배상은 일본이나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정부재단이 부담합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의 부당한 행정지도 제재를 받아도 당하고만 있습니다. 항일 독립군 흉상은 철거 위협을 받고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밀정들이 요직에 올랐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거세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친일 정권은 마침내 합의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식민지배를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역사, 외교, 경제, 문화 등 어느 면에서도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해야 합니다. 경술국치일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이미 존재했던 국가기념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던 1960년대 슬그머니 삭제되었을 뿐입니다. 경술국치를 다시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서 역사를 바르게 성찰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최초 팝업 스토어 블루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서 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원 중심의 체험형 팝업 스토어 블루페를 개최합니다. 블루페는 당원이 직접 기증한 물품으로 구성해 민주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주역사관, 김대중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는 성평등관과 청년정책 제안을 담은 민주청년 페스타, 체험 및 굿즈 팝업 스토어인 더불어존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존에서는 민주당의 가치를 담은 티셔츠, 머그컵, 키링, 수첩, 에코백 등 9종의 민주당 굿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주역사관에서는 역대 대통령 소개 등 민주당의 발자취를 큐레이터와 소통하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투표권자에 머물렀던 기존 전당대회와는 달리 이번 블루페에서는 당원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는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공원 한월광장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팝업스토어 블루페는 사전 신청 없이 모든 당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피어나는 더불어민주당, 그 혁신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포 을지역구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알맹이가 빠진 밸류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지지부진한 주가 수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섞인 말이 우리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회자가 되어 있고, 이것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씁쓸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두산 밥켓 사태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또 한 번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지배 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구조, 즉 현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없이는 자본시장 발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는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감세만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주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전제 없이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제시하는 밸류업 정책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진짜 밸류업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고민해왔고,
많은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얼마 전 토론회를 열었고 해외 사례를 첨부해서 제대로 된 진짜 밸류 법안을 차례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밸류 정책의 첫 번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주주가 합병의 중단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합병 사건과 같이 합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합병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병 비율의 산정 및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주주에게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합병 비율 결정 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진짜 밸류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주총법, ESG법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상법과 자본시장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묶어서 현재의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상장회사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장회사법을 통해서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진짜 밸류업을 끝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아직도 육사 교정에서 홍범도 장관을 비롯한 독립영웅 흉상철거 추진이 백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방위에서 질의했더니 아직도 이전을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독립영웅 흉상철거 추진 1년째 전면 백지화해야 강복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독립영웅 흉상철거 추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식 중일정책 즉각 철회하라. 79년 주년 강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범도, 김자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청 등 5명의 독립군 장군과 독립운동가의 흉상, 이를 육군사관학교 밖으로 옮기는 계획은 지난해 8월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야권은 물론 보수 인사와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영웅 흉상 철거 계획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답변입니다. 강복절을 부정하는 이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고 강제노역에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하는 정부,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정부, 강복절을 반쪽으로 만든 정부, 정령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오죽하면 강복회마저 196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등을 돌린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국민적 열망인 독립영웅 흉상철거를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 즉각 중단하십시오. 특히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의 업적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 수많은 전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민족의 용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런 영웅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날,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는 날,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독립영웅 흉상철거 추진 즉각 철회하십시오. 윤석열식 중일정책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4년 8월 14일 국회의원 임병준입니다. 오늘 브리핑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도광산에 이어 독도까지 내줄 결심입니까? 급기야 이제 독도까지 내줄 기세입니다. 우리 군과 해경이 1986년부터 30년 넘게 매년 실시해온 독도 방어훈련, 동해 영토 수호훈련이 올해 계획조차 없습니다. 매년 2차례 실시하던 독도 방어 정례훈련은 윤 정부 출범 후 4차례나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 실시는 지난해 12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외교부는 일본의 완벽한 공범입니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묵은 숙제를 해결해 주더니 이젠 독도 수호도 일본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일본 언론조차 한국 친일 정권 때문에 타협이 쉬워졌다 인정할 정도니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부활이 국정기조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얼차리십시오. 대일 굴종 외교로 팔아넘길 수 없는 피맺힌 선조의 아픔과 역사입니다. 적극적 친일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는 종일 외교에는 그 어떤 명분도 통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독도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라는 일본의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업무 보고에서 독도를 빼는 해양수산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말하는 국방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애매하게 표기하는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밀정 정부입니다. 일본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를 보십시오. 독도 방어 훈련은 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상입니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영토 수호 의지를 실현하십시오. 독도 수호에 일본 눈치가 보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부터 버리십시오. 독도 수호에 일본 눈치가 보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부터 버리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독도 방어훈련 계획을 밝히고 공개 훈련을 회복하십시오. 독도 수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줏대를 입증할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 조병로 경무관이 던진 전화폭탄, 문자폭탄, 그게 바로 수사 외압의 증거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 릴레이, 문자폭탄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 백혜룡 경정에게 지난해 11월 보낸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살려달라, 승진의 마지막 기회다라며 폭탄처럼 전화와 문자를 남긴 겁니다. 2개 급이나 위인 경무관이 아래째 급인 경정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봐달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수사 외압 아닙니까? 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며 언론 브리핑도 조율하려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자신과 무관한 세관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까지 관여해 빼달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관 마약 수사 담당자가 포상은커녕 외압에 좌천까지 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마약 밀매를 적발한 수사팀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런정 경찰서장과 경무관이 이중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내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언론 보도에 민감한 모습도, 승진에 대한 언급도, 사건이 무마되고 축소되는 과정도, 수사 담당자를 좌천시킨 것도 최혜병 사망 사건과 판박입니다. 조병도 경무관은 임성근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 이종호 대표 녹음 파일에도 승진자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종호 대표는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겁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표도 오히려 묵묵부답입니다. 용산도 여당 대표도 입을 꼭 닫고 진실을 덮기만 하니 민주당이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20일 행안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입으셨던 할머니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슴전 우리의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살아있는 내가 바로 증거라 외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가 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림의 날을 맞아 세상에 일본군의 만행을 최초로 외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우리가 했던 약속과 다짐을 되새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뿐만 아니라 군함도와 사도광산에서 자행된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겠다며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의 몇 번이나 상처를 헤집고 국익과 역사를 무참히 내줄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일 굴종 외교를 바로잡고 퇴행하는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입으셨던 할머니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입으셨던 할머니들께 다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고등학교 선배 소원 수리로 합니까? 급작스럽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전격적인 외교 안보라인 개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교체 이후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이라고 애써 엄호에 나섰으나 미국 대선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 안보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현 상황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강한 의문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납득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과거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했다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 자리를 희망했으며 그에 따른 연쇄적인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여권 핵심 관계자조차 김용현 장관 지명을 위해 시작된 인사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이 와중에,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이 와중에 대통령은 외교안보 중책의 자리를 고등학교 선배 소원술이나 들어주는 데 던지고 있습니까?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고등학교 선배의 소원술이로 합니까? 이번 인사로 국가안보실의 장은 물론 1, 2, 3차장 모두 비외교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스럽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 노동부 다시 내놓으십시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와 이른바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장관은 본인이 발표한 대책만 잘 이행하면 정말로 앞으로 비슷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주 노동자의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 이러면 정말로 재발이 방지됩니까? 사업장에 소화, 경보, 대피 설비 등을 설치하면 최대 1억 원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 아니었습니까? 이번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은 심지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 보험료도 감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허술하고 믿을 수 없는 평가 제도 관련하여 근본적 개혁안조차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내놓은 이런 몇 가지 언급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이 줄기차게 거듭하여 요구하고 경고했던 것은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근본 대책들이었습니다. 현장에 만연한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 등 고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산업단지 대책도, 리튬 배터리 화학 폭발 사고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23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과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 감독 다시 하시고 대책도 다시 수립하십시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상입니다.